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보건의료 분야 이슈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요새 방송할 때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다 이런 인사말을 하게 되는데요. 부실교육 논란에 그 이사장의 교비횡령 등으로 폐교육에 놓인 서나무대 사태를 다룬 23회가 나간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방송이 끝난 건가 싶을 정도로 오래 쉬었는데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업데이트 되기를 기다리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알찬 내용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24회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오늘 히포크라테스에서 다룰 주제는 환자 안전인데요. 먼저 함께하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되게 오랜만에 뵙죠. 청년사신문 양광모 편집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양광모입니다. 간사랑동의 윤구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환자 안전에 대해서 얘기 나누기 위해서 자리하신 분 계신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대에서 환자 안전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정원재 박사님 모셨습니다. 정 박사님은 한림의대를 졸업하고 2005년 전 세계에서 15명만 선발하는 존스 홉킨스의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소머 스칼라의 비시민권자로는 유일하게 선발돼서요. 공증보건학 석사와 경영학 석사를 마쳤고요. 2007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6명을 선발해 운영하는 의료사고 및 환자 안전 전문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세이프티 스칼라, 여기에 선발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2011년에는 환자 안전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제작하셨는데 이 비디오가 세계 3,400여 고등교육기관이 가입돼 있는 CASE 교육발전지원협회인데요. 여기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만큼 정 박사님이 환자 안전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요.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도 저희가 시간을 좀 내달라고 졸라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정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원재입니다. 제가 영광이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 저는 현재 존스 홉킨스에서 환자 안전 분야에 대해서 포스트닥터럴 펠로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보건학 석사, 박사하고 경영학 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와 동시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어떻게 같이 올라갈 수 있느냐가 저의 주된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요. 우선 환자 안전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의부터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 박사님이 환자 안전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홉킨스나 외국의 걸 소개를 드리려면 네. 뭐에 대해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합의라 그러나요? 그걸 맞추고 갔으면 좋겠고 그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으니까 저에게 환자 안전을 정의해 주십시오. 아, 제가요? 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의? 생각하시는 환자 안전 변호사님은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환자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원 내에서 자기에 대해서 케어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그 케어를 받고 싶어 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좁게 얘기하면 이제 의료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겠죠. 근데 좀 더 넓게 얘기하면 가령 의료 사고 직접적인 수술과 관련되거나 투약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가령 그 애프터 케어라든지 비포 케어에서 낙상을 하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넘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원 나와서 포스트 케어로 그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것의 부작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 뭔가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바로 올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환자의 권리 어떤 그 치료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 결정권에 대한 보호 초상권 자기의 기록이 함부로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는다든지 비밀을 보호받는다든지 존중받는다든지 하여간 존중받는 그런 전체를 환자의 안전 또는 뭐 환자의 반대로 권리를 보호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지금 JCI 인증에서도 뭐 여러 가지 코드라든지 기준이 그 병원에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네. 역시 변호사답게 네, 굉장히 좀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청산유수 같이 말을 준비했더니 참 안 되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말은 저 어디 가면 그렇게 말 못하는 편 아닌데 오늘은 제가 사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환자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본연의 목적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기저의 질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거 이외의 문제가 새롭게 생기는 걸 막는 것이 일단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거랑 대표님 말씀해주신 거가 지금 그 사이에 지금 키워드가 한 10몇 개가 나와버려가지고 이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저 또한 그러면 지금 주신 키워드에다가 키워드를 추가를 한다 그러면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영역이 진화한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 안전이라는 단어가 진화하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변화. 자, 이건 이런 얘기 들어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생각 혼자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에 뭐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애기들이 막 죽고 있어요. 그런데 백신이 개발됐죠. 그래가지고 그 백신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투여를 하면은 애들을 거의 다 살릴 수 있대요. 백신을 맞기만 하면. 근데 백신의 부작용으로 1% 2%의 애들이 잘못될 수 있대요. 자, 백신을 주는 게 맞을까?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건 그냥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몇 %가 지금 그러니까 뭐 몇백만이 만약에 그 질환으로 전염병으로 잘못되고 죽거나 그러고 있는데 백신을 주면 거의 다 살릴 수 있고 그냥 백신 자체의 부작용이 굉장히 작을진 몰라도 어쨌든 존재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주는 게 맞는 게 같은데요. 네, 실제로 주사하고 있고요. 네, 이게 사실 정책상의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이 테마가 굉장히 큰 게 이게 한국말 어떻게 되나요? 그 정의라고 하는 게 카테고리칼 반드시라고 하는 거로 갈 건지 아니면 공리주의로 갈 건지인데 이런 류의 정책적 결정은 사실은 공리주의적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유틸리테리어니즘인가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료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약물이건 어떤 의료건 간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사실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잘못돼 있어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 그 이면에는 아까 지금 백신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 살려온 그거가 있는데 어쩌면 그거에서 어쩔 수 없느냐는 단어는 굉장히 좀 그 약간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류의 부작용이 내재돼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만 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접근은 그 백신을 쓰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저 같으면 정책적으로는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쓰는 와중에 백신 자체의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연구를 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의료의 양적 필요가 충족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질적 필요를 올리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시기적 지점이 여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시절에 경제가 어렵거나 그러면은 일단 마을에 의사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 의사가 뭘 어떻게 하고 있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할 여지가 없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이제 의료에 대해서 양쪽 공급이 일종의 풍족이라고 하는 수준에 왔는지도 모르고 물론 아직 그게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와중에 이제는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는 시점에 와버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프레임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 필요와 요구가 변화하고 정의가 변화한다는 부분에
늘 이해를 안 해왔고 못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첫 번째 했으면 좋겠고, 그럼 두 번째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뭐 병원에서 당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낙상이라고 하는 거, 병원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낙상에 대해서. 그럼 궁극적으로 환자를 다 이렇게 세데이션이라 그러나요? 그 재워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낙상을 막는 게 좋은가? 환자의 팔다리를 다 묶어놓는 게 좋은 것인가? 이 차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온돌바닥에 눕힐 것이냐. 침대가 아닌. 예, 그것도 가능한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의가 가게 되면 사실 결국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태어남이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철학적이고 유머러스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이런 테마를 얘기할 때 어떤 거가 원인이고 그게 무슨 잘못된 이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거였다고. 굉장히 수많은 비과잉 요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 거란 말이죠. 말씀하신 거는 저는 단순히 뭐 의료사고, 그 환자 안전 의료사고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뭘 타고 갈 거냐? 어떤 교통수단이 다 위험 요인이 있거든요. 걸어가도 위험할 수 있고, 뭐 가다가 도둑을 만나거나 뭐 탈진에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는 사고 날 수 있는 거고, 비행기도 추락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 일정 정도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디까지 감수할 것이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험 요인을 얼마나 줄여 나갈 것이냐, 다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의료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윤구현 선생님이 저랑 짜고 온 게 아닌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예시를 말씀해 버리셨어요. 윤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그 자동차 서울 부산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왜 하다못해 접촉사고가 나게 되는 날 아침에 기분 되게 묘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 얼마 전에 접촉사고 크게 났어요. 아침에. 접촉사고가 크게 나는 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접촉사고는 크게 날 수가 없죠. 예. 아이고, 교통사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 내가 아침에 평소에는 아침을 안 먹는데 그날 아침을 먹고 나갔더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한도가 없는 거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래? 그러면은 뭐 경부고속도로가 위험해? 그럼 경부고속도로에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안 일어날 수 있어? 경부고속도로에 어떤 걸 어떻게 바꾸면은 괜찮아질 수 있어가 사실은 화제의 초점인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 앞으로가 안전해질 거를 논의하게 될 때까지 우린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뭐 어느 업계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버스 업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전을 하게 되고, 어디에 책임이 있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문제,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책임 이런 게 비단 지금 우리나라 상황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 지금, 과정을 거쳐서 가는. 네,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지금 저에게 요청하신 대로 저는 그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 어디에 위험한지를 어떻게 길을 펼 것이고 신호등을 어떻게 달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빨리 옮겨가서 빨리 액션을 취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안전의 역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가. 네. 굉장히 이게 그 예상치 못한 이 열정적인 강의를 강의 아닌데 강의 듣는 느낌이에요. 정자세하고 필기해야 될 것 같고. 안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 지금 이제 집을 살고 볼티모어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필라델피아에 벤자민 프랭클린인가 그런 사람이 있죠. 그 프랭클린 박물관 같은 곳이 있어요. 그 안에 가면은 그분의 명언들이 이렇게 벽에 쫙 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게 To err is human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말도 힘들고, To err is human,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human is to err니까 뭐 투부정사 비투용법의 도치구문인 것 같은데,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뭐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정도가 괜찮은 의미 같고, 이게 왜 이 사람의 명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인용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냐 하면,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분야의 역사를 바꾼 보고서의 이름이 이거였기 때문이에요. To err is human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라고 하는 것이 일단 양적인 커버가 공급이 제일 먼저 중요했고, 그게 질적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90년대가 되면서 그런 요구가 온 것 같고, 세이프티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한 건 어떻게 보면은 1999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21세기로 넘어오게 되는 1999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그때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슨이라고 굉장히 큰 아주 그 권위 있는 곳에서 이 Two Heirs Human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거죠. 이 보고서의 맨 앞에 있는 서머리부터 굉장히 강력한 숫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숫자가 안전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그 거의 이렇게 약간 신앙처럼 부여잡게 되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44,000에서 98,000이라고 하는 숫자였고 그게 1년 동안 미국이라고 하는 인구 3억 정도 되는 나라에서 뭐 매년 병원에서 환자 안전 관련된 뭐 그런 사고 같은 걸로 사망할지도 모를 사람의 수가 여기 그만큼 이를지도 모르겠다. 10만 명 가까이 이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온 거죠. 네. 사실 이건 뭐 저 또한 의료인으로서 참 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이고, 네, 그게 작은 레인지로 작은 숫자로 잡건 큰 걸로 잡건 간에 당시에 미국의 어떤 단일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도 많다고 했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도 많다고 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살리고 있는데 이분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시지만 그 주의를 요하는 거가 이 숫자가 산출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80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였나요? 그때의 차트를 가지고 리뷰를 한 거 거기서 이거 뭐 사실 이런 문제는 몇 건인지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하죠 거의.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뉴욕이라는 지역과 또 하나의 비슷한 연구가 유타, 콜로라도 유타 그쪽에서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두 개의 숫자 각각을 미국 전체 인구로 역산해서 적용하였더니 하나가 44,000이었고 하나가 98,000이었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에서 얘기하는 뭐 95% 신뢰 구간 같은 류의 값이 아닌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소모적인 설전이 펼쳐질 겁니다. 어느 게 맞는 거, 이게 맞는 숫자냐에 대해서. 하지만 미국 의료계하고 또 미국 정부하고 굉장히 잘 반응을 한 것은 이 부분에서 그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이게 안전해질 것인가, 그 숫자가 0이 되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보자 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생각보다 빨리 잡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아예 연구 기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병원들에서도 이런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무지막지한 양의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랑 되게 다르네요. 우리나라도 그 이상윤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보고 우리나라는 정말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해서 이렇게 수정체에서 해서 그때 17,000명 정도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그 살릴 수 있는 환자였는데 이런 안전사고로 사망했다라고 이제 보고서 비슷하게 내셨는데 난리 났었죠. 네. 그때. 의료계에서도 난리 났었죠. 작년 한 6월 정도에 발표했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도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도. 네. 근데 그 이후에 대응이 다른 게 미국은 좀 이걸 0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접근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이렇게 붕 뜨고 잠잠해졌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그게 과연 어떤 일개 몇몇 사람들의 차이인 거라기보다는 나라와 대륙 간에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문화의 성상도 관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프레임해가지고 보여주는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의료가 됐건 아니면 어떤 분야가 됐건 그게 사람의 생명, 그건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너네 커피가 맛이 없어라고 하는 류의 어느 커피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너네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그게 첫 번째 하나고, 그래서 정말로 잘 생각하고 잘 프레임하지 않으면 이게 엉뚱하게 튕겨버릴 수 있다는 거. 안전이라고 하는 그 아까 얘기한 그 숫자를 0으로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일단 그 숫자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로 오묘한 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은 뭐 건설도 그렇고 다른 영역도 그렇고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큰 나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어머니의 경차를 빌려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왔는데 좀 아까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이 진짜 막히더라고요. 네. 저 춘천에서 왔는데 예, 저희 어머니도 사실 이번에 넘어지셔가지고 골절이 왔어요. 정말 몸으로 겪고 있는 거지만 집에서. 근데 그 오다가 길이 교차로가 막히는데 서 있는데 뒤에서 그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맹맹맹맹. 보니까 이제 구급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길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들이 이렇게 옆으로 피해주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게 차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때 반대편 차선 반대 방향이 비어 있어가지고 네 구급차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구나. 저 그 병원 도착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신호등 그러니까 건널목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구급차는 웽웽웽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사람들은 건너는 거죠. 웽웽웽을 저는 다 들었고 모두가 들었지만 사람들이 그냥 건너고 있고 그 구급차는 거기에 멈춰서야만 했어요. 우리는 병원 안에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경색이 오거나 그러면은 뭐 도어트 벌룬 타임인가요? 얼마나 빨리 치료를 하는 거가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그럼 조금 확장해서 보면은 우리는 건널목에서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그 안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사회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신 거죠.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 또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뭘 못한 거냐? 전 그게 아니라 소아과에 가면 발달 과제라는 게 있잖아요. 몇 세가 되면 뭘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그런 것들. 그게 발달 과제는 결국 수행돼야만 해요. 나중에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전쟁 치르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발전과 성장을 해온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양적인 공급이 중요했어요. 거기서 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우린 지금 이 발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바라보는 거죠. 지금의 단계가. 이게 문화적인 차이냐 이거는 조금 이견이 이게 뭐냐면 가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위원회에 딱 하나 참여하는 게 수혈로 감염되는 경우에 그걸 보상해주는 참여를 하는데 그게 뭐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에 적십자 직원 한 분이 양심 선언을 했죠. 부적격 혈액 15만 건 정도가 수혈용으로 나갔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KBS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 불려 나오고 심야 생방송 프로그램에 했었죠. 근데 해결 과정이 되게 제가 보기에는 잘 됐어요. 지금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도 의료계에 계시지는 않은 건가요? 현진국 국장님, 그 수혈 과정이 굉장히 안전해졌다 느끼는 분도 아마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들 제외하면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뭐 외과 수혈을 좀 하시는 선생님들도.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하게 거르는 거죠. 이제 뭐 그 이제 중간 개전 과정에도 좀 약간 참여를 했으니까 제일 중요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수기오류를 없애자는 거였거든요. 혈액형이 들어오면은 뭐 병이나 그걸 간호사들이 손으로 써서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문서로 쓰는 게 없습니다. 혈액이 들어오면 기계가 검사를 하고 그게 자동으로 다 전산화되고 해서 자동으로 분류가 되지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분류하는 작업이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과거 병력이 있다 없다를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속일 수도 있어서 아예 한 번이라도 헌혈을 해서 부적격이라고 된 사람들은 헌혈하기 전에 미리 체크가 됩니다. 이름만 치면 이 사람은 뭐 헌혈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거르거든요. 그래서 아예 수혈을 처음에 참여조차 안 하게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 계속 그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점점점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때 쓴 돈이 한 3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2조 3조 정도를 썼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티 안 나는 돈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긴 했지만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갔을까?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잘 느끼지 못하는 분야에 많은 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누구의 특정인의 잘못으로 몰아가지 않고 적십자가 잘못한 거야. 물론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긴 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뭐 적십자 직원을 징계하는 방향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추자 쪽으로 갔을까?
저는 그것 좀 생각해볼 우리나라 그런 거 잘 못한다고 하는데 조금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관련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그걸 시행할 수 있는 동력이 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힘을 받고 좀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그때 이제 국민들의 반감도 그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기도 했었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 안전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라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로 안전에 밀접하다 못해 거의 탑 키워드가 될 만한 주제인 것이고, 전 지금 말씀해 주신 거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2003년 4년 그쯤. 제가 말한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어느 문화권은 앞으로 이걸 못할 것이다 그런 차이, 그 말이 아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압축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어떤 직선에 있다면 그거가 조금 늦게 시작한 걸지도 모르죠. 다른 나라보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따라잡아 버렸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오히려 희망이기도 해요. 다른 나라가 되게 오랫동안 갖췄을 만한 체계를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금방 따라잡았다는 거, 그거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환자를 치료하는 건 너무나 다양한 얘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영역은 너무 다양해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 가지긴 하지만 투자를 해내 가면은 분명히 굉장히 빨리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앞서 나갈 거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 그거는 어쩔 수 그러니까 축구 A매치 하면은 빨간 옷 입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게 제가 한국에 그렇게 자주 오게 만드는 거고. 근데 그 문화 차이라는 거를 우열함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죠. 우리가 지나가서 따라잡으면 아니면은 그걸 빨리 지나가면 더 안전해질 수 있을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교훈인 것 같고, 그리고 해결을 해냈다는 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문제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해결책 찾아내가지고 해냈다는 거, 굉장히 짧은 시간에.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UCLA를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든 5가지 경영 원칙을 소개하는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타벅스 사람들의 저자 조셉 미첼리가 모든 병원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UCLA 헬스 시스템의 혁신적인 고객 경험 전략을 분석한다. 의료 경영 베스트셀러 조셉 미첼리의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청년 의사. 9년 말에 프랭클린이 말이라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제목으로 책이 나오면서 그때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숫자를 보여줬고, 그게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 바람을 일으킨 거 맞고, 하지만 하지만이 아니라 그래서 연구와 어떤 정말로 일을 하는 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수혈도 뭔가 이슈가 있는 게 어떤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데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서 홉킨스가 이제 굉장히 크게 관련이 되는 것 같고, 그게 2001년에 그 병원 안에서 굉장히 아주 이쁜 귀여운 어린아이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입원해서 잘 치료를 받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염과 약물 그런 게 섞여가지고 그 아이가 병원에 사망해버린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주 홉킨스도 자기들이 1등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게, 굉장히 힘든 얘기지만 이게 어쨌든 밖에 언론에 알려지잖아요. 이런 일이 정말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울었죠. 지금 예.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이제 해결해 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그 뒤에 안전하게 만들 거가 네. 중요한 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홉킨스에서 이제 나가서 얘기한 건 뭐였냐면, 그래 어떤 이유인지 나중에 찾아내서 그걸 교정해야겠지만 그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맞아 아니야, 우리는 교과서적인 진료를 했어 아니야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생명을 잃는 건 그런 일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거에 합의를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어쨌든 간에 그 조스의 이름을 딴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스의 어머니가 그걸 리드를 하고 네. 제가 홉킨스에 처음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막 저도 강의를 처음 접하게 될 때 맨 처음에 시작 슬라이드가 아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또한 그 슬라이드를 홉킨스에서 100번 넘게 본 것 같고 언제나 환자 안전이나 의료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맨 처음 나오는 게 조스였죠. 우리는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조스를 봐서는 안 되고 우리는 조스의 엄마한테 우리 병원이 우리의 의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안전하다고 조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2001년도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홉킨스도 거의 모든 거를 모든 것보다 앞에 세이프티를 하게 됐죠. 회의를 할 때도 안전을 제일 먼저 토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죠. 모든 걸 드라이브하는 게 세이프티다. 그렇게 해서 흘러가게 되고 홉킨스는 어쨌든 미국에서 1등하는 병원이니까 다른 기관들 당연히 다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물꼬가 그쪽 방향으로 튀었다고 할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 잡혔다고 할까요? 그게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2001년이라는 거 사실 그렇게 긴 의학을 바라보면 긴 역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현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그 종현군이 그런 안전사고로 이렇게 안타깝게 떠났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진 건데 그 이후의 접근 방법이 미국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정해질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모든 정책이 뭐든 할 때 안전을 중심으로 둬서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면 어떤 걸 진행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오늘 제가 메인인 거죠. 네. 앞으로 어떻게 안 생기게 하느냐에 대한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그것까지는 얘기하고 넘어가자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안전해질 건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교차로에서 철도 건널목이라고 하면 우린 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철도 건널목이라고 표지판 하나 달아주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알아서 조심해서 건너라. 네. 만약에 그렇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사실 아무런 투자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조심해라라고만 말을 하면. 약속합니다. 반드시 그 철도 건널목 계속해서 일 생깁니다. 그렇죠. 기차랑 차랑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많은 걸 하죠. 신호등을 달기도 하고 차단기를 내리기도 하고 종이 울리기도 하고 앞에다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직접 나와서 막기도 하며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발생하죠. 네. 저는 그런 경우 있는데 철도 건널목에 진입을 했는데 앞에 차들이 막혀가지고 순간에. 제가 그 위에 올라섰는데 앞뒤에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저쪽에 차가 보이는 거예요. 기차가. 그때의 공포 그럴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가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는 뭐 하나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얘기한 걸로도 제가 4가지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철도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건 사실 겹겹이 쌓는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앞에다가 그렇게 막을 수 있는 담장들이 여러 겹을 쌓여 있었다면 만약에 거꾸로 그것들이 어떻게 구멍이 안 뚫혀 있게 할 것인가를 다 막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가능하면 더 쌓는 게 좋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하면 어떤 관점으로 가게 되냐 하면 왜 철도 건널목에다가 신호등 달아 고가도로 뜰 거나 밑으로 파면 그만이지. 관점을 이렇게 겹치지 않게.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은 안전의 발전 단계예요. 안전 학문에 교육도 하고 신호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장치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얹어져 있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죠.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의료를 그렇게 될 거라고 바라봅니다. 그걸 빨리 오게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빈크리스틴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사용할 때 어디다가 투여하는지 그 투여 경로가 잘못됐을 때 굉장히 독성을 나타내가지고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케이스였던 거였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정말로 그대로 갑니다. 빈크리스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척수에 넣게 되면 굉장히 큰일인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놓지 말라고 경고 문구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그걸 다루게 되는 사람들을 교육한다거나 처음엔 그걸로 가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철도 앞에다가 신호등을 달고 하는 것부터 가겠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여러 가지를 더 쌓게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빈크리스틴과 다른 항암제 그 척수로 들어가야 될 거를 같은 날 주사하지 못하게 한다든 규칙을 아예 다른 날 주사해라. 처방을 할 때 처방 그 세트 자체가 아예 다르게 가라. 약이 약제과에서 배달돼 올라올 때 다르게 가라. 아예 세트 자체를 그런 식으로 가는 거를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을 겹겹이 쌓는다는 거. 그리고 더 지나가면 그런 것도 가능하죠. 척수강에 꼽게 되는 그 바늘과 그 끝과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튜브와 맞지 않게 만들어라. 아예 처음부터 시도도 못하게. 불가능하게. 네. 그거가 이제 더 미래로 가야 될 안전에 더 여러 가지인 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로 해왔냐고 지금 한 거 그대로 해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유는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는 그게 직업적인 것이건 개인적인 일이건 뭐 완벽하게 일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를 기계와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 안 그러면 터미네이터랑 그러니까 그런 로봇과 뭐가 다르겠습니까만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인 거를 받아들이자.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정하고 걔들이 설령 그러더라도 그게 환자에게 아니면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전제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라는 전제를 어긋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가장 중요했던 보고서의 제목도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가 제목이라는 거죠. 안전은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 누구 잘해야 된다고 왜 제대로 못했어라고 하는 얘기만 하면서 이 발전을 계속 늦추고 있을 거라는 거. 난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 그 사건은 실은 이상하게 논의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환자 가족 측은 오히려 이제 이런 시스템 쪽을 좀 더 하기를 원했는 걸로 갔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게 외부로 알려지면은 해당 병원이나 전공의에 대한 이제 의사 실은 전공의가 했으니까 비난으로 가게 됐고 또 의협에서는 또 그거를 전공의 과로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어떤 이제 또 다른 또 측면으로 또 설명을 했고 네. 오히려 이 건 같은 경우는 시스템 문제는 환자 가족 중에서 먼저 강조를 하고 의료계에서 다르게 접근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뭐 얘기를 있었죠. 잠깐 넘어가는 건데 이제 환자안전법하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는 주제이긴 한데요. 네. 환자안전법이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환자안전에 방점을 두느냐 또는 뭐 일부 의사단체에서 이게 전공의 과로와 연결시켜가지고 바라보느냐라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럼 과로를 안 시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긴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전공의 과로와 이 시스템의 그런 뭐 허점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문제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가 연관이 없다고는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가 지금 두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적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그 의료계가 어떻게 반응했냐에 대한 거 말씀을 지금 그 윤교현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편집장님께서는 전공의 과로 문제와 지금 둘 다 말하겠습니다. 차례대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빈크리스틴 이런 얘기하면서 그 존스 홉킨스도 그 과정을 그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존스 홉킨스뿐이 아니라 미국이 그런 시스템을 예. 밟았다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예시를 들어 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갔다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듣는 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기찻길에서도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거. 지금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안전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증거가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다들 그렇게 하게 하자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철길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고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들 따르게 하게 되는 부분을 해주는 거.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 걸 찾아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빈크리스틴을 가지고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드린 뭐 주사기 끝이 맞느냐 바늘과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건 제가 기억하면 영국의 예였는데 다른 날짜에 약을 쓰게 한다든지 등등등 다들 같이 있는 방법일 것이고 네. 그것들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되 걔들을 각각이 다 제대로 지켜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체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거는 단어에 대한 반응성과 사실 1:1 직역 가능한 단어는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체크는 특히나 우리에게는 뭔가 평가라거나 뭔가 좀 약간 누군가가 감시한다거나 그런 류의 기분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양 친구들은 체크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자기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있을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뭘 해야지라 그러면은 자기들이 체크리스트 만들잖아요. 뭐 해서 그래 네. 그게 무슨 프랭클린 플래너 그런 것도 가만히 보면은 별표 이렇게 체크하고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한 거죠. 얘들은 내가 이걸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제 정했으니까 내가 이걸 반드시 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는 거지. 네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접근이 있었고 그러니까 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찾아지는 것들을 가지고 실제 필드에서 적용되게 어떤 표준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물론 교육시키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되 그것들을 제대로 매번 할 수 있을지 리마인드를 시켜줄 수 있는 도구로서의 체크리스트를 갖게 되는 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의사에서 번역한 그 피터 선생님의 책의 핵심 내용이 사실은 체크 부제가 그거였죠. 그게 한 의사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상을 안전하게 했는가가 네. 부제였고 그 피터와 이제 양대 산맥인가요? 하버드 맞나? 아둘 가완디. 예. 그분도 체크리스트 매니페스토라는 책을 냈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하나는 이제 그게 다. 네. 그 부분이고.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의사이기도 하고 안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써도 되나?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건 어떤 전문 직업이건 그렇지 않은 직업이건 내가 하는 일을 잘했나 못했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듣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죠. 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이해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병원, 의료계가 환자를 정말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예요? 자꾸 질문을 하셔가지고 순간순간 긴장. 환자들이 어떨 때 괴로워하는가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생겼을 경우에 환자들이 힘든 부분은 사실은 설명을 못 듣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실대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근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그 김선욱 변호사님이 나와 계시지만 법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려운 만큼이나 의학이라는 분야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료계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쉽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지금까지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거죠. 이 또한 문화적인 차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하겠지만 이런 건 연구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 테마가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싸움 혹은 분쟁 형태로 가게 되느냐 그런 그 뒷얘기를 가만히 보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괴로운 거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래요. 물론 발생한 일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물론 다 이건 거쳐가야 할 부분이지만 감정상에서 그 이유에 대한 걸 그 또한 찾아보면 좀 알고 싶다,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준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괴롭다는 거죠. 이 부분은 김성규 변호사님 소송 관련해서 좀 하니까 이 의료사고 관련돼서 소송이나 뭐 하게 되면 이 안전 관련된 거나 환자들 지금 말씀하신 정원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게 뭔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답답해한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하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해줘가지고 긍정적인 작용, 예방 가능한 부작용, 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고 그게 다단계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 누적적으로 해서 환자가 인포음드 컨센트가 돼가지고 들어갔으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사전에 설명을 해주지 않은 병원은 그건 사후에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사전에 그렇죠. 설명해줄 정도의 문화, 수준이나 퀄리티가 되는 병원 같았으면 먼저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것이 어떤 그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그쵸.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건 문화에 따라서 또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사법 의료 사고와 관련돼서 사법적으로도 그 범행 이후에 정상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준다면 진지하게 잘못을 얘기했다든지 뭐 그랬다면은 좀 감형을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소송에서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데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줬고 뭐 그 다음에 더 그로 인해서 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또는 피해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또 얘기를 해줬다면은 더 이제 좀 참작이 된다든지 뭐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교수님 아니군요. 네. 저건 박사님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수님이 박사님이다. 지금 박사님이 다 이게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죠. 여기 나와서 계속 문화적인 측면이 됐는데 굉장히 저희가 이제는 환자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볼 문화적인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돼 그 정도 수준 된다고 보고요. 뭐 지금 사실은 2010년도 경북대 병원 사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까도 나왔던 뭐 수혈 부작용이라든지 혈우병 문제라든지 뭐 녹십자, 적십자 사건들은 이미 98년도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액형 A형, B형 바뀌어가지고 간호사가 바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사 책임까지 있느냐 없느냐에서 대법원 판례 나온 게 98년이에요 이미. 예, 이런 사회적인 전조적인 문제는 누군가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다 터져서 이제 시그널이 나왔죠 사실은.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화해서 아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들 해왔고 그래도 지금도 오른팔 잘라야 되는데 왼팔 자르는 경우라든지 뱃속에다가 꺼지나 뭐 이런 거 놔두고 다시 닫는 경우라든지 있습니다. 그 어텐션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들 부분에 왜 어텐션하지 않았냐 부분은 뭐 과로해서 했다. 사실 뭐 과로만 가지고 어텐션이 뭐 충분히 해결되지는 않죠. 사실은 뭐 충분히 과로하지 않아도 그 의사가 뭐 가족 간에 이혼 분쟁이 있다든지 뭐 채무에 독촉을 당하고 있다든지 과로는 하지 않았는데 주의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실수할 수 있고 제가 볼 땐 프로페셔널은 기술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터미네이터가 아니니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 실수를 최대한 그 막아나가는 예방해가는 과정이 뭐냐 그거는 뭐 루틴 체크리스트 뭐 하다못해 막 이제 교육에서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는 거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는 그런 소송 한번 당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크게 물어주고 나서 뭐 잘리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근데 사실 그건 소극적이죠 사실은 당하고 나니까 또 적극적으로 요새는 좀 분위기 바뀐 게 뭐 JCI 인증이다 최고의 퀄리티 있는 병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 제도 이렇게 따와가지고 막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증 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괜찮거든요. 관리자도 만들어 놓고 뭐 하면서 문화가 바뀐 거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환자 단체들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예 더 타율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하자.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뭐 근데 안전에 관련된 그 우리나라 국민 인식은 이미 뭐 여러 가지 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보행안전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교통안전법 또 뭐 찾아봤는데 아까 제가 카톡한 거 아니고요. 식품안전기본법, 심지어 다중이용업체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뭐 이런 거 있어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저 궁금한 다중 게 뭐예요?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다중이용업체의 안전 관리에 관한 다중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호텔이나 뭐 이런데 문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안전에 관련된 법률들이 이제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해야 되는 기반 시설들에 대한 안전은 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강한 거고, 그다음에 일반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장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뭔가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 한 교육시켜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육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관리를 하는 책임자를 누구로 둘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이고 그걸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좀 강제적으로 그런 이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시설, 물적 시설, 그다음 인적 시설,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게끔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병원에다가 도입할 거냐? 예, 문제는 이제 지금 막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환자안전법에 대해서는 이제 주의의 의무라는 게 이제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뭐 법률 전문가로서 약간 중복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그러면? 글쎄요. 그러니까 보건의료기본법이나 뭐 의료법은 뭐 지금 환자 단체들에서 공급자 의료인들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자 위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가령 뭐 의료법이나 보건의료기본법에 조금 규정을 넣어가지고 그 안전관리 책임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나 뭐 하드웨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갖추도록 하고 뭐 인증평가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법에서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또 법 하나 만들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저 그래요. 변호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요. 최근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뭐 옛날도 많이 났죠. 그렇죠. 많이 최근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이 지금 최근에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은 늘 뭐 지도 감독을 어디서 하느냐. 그래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냐. 네. 그러니까 뭐 현장 이제 최근에 뭐 가서 안전 관리를 받았는데 한 달 있다가 사고가 벌어졌는데 그럼 지도 감독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근데 또 그쪽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담당한 사람이 너무 소수이고 그 많은 걸 다 할 수가 없다. 이거 똑같은 의료계로 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요, 약간 잠깐만 이거 네.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열심히 규제를 하고 다닐 것이냐, 아니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지키지 않은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그걸 어길 만한 엄두를 못 내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대처 방법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잘하면 좋겠지만 누군가 강제한다면. 근데 어느 방법이 더 나을 것인지. 글쎄요. 그거는 나라의 네. 문화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자꾸 자본주의 심화되고 사실 뭐 안전에 관한 것 중에서 맥도날드의 뭐 뭐 종이컵에 뜨거우니 뭐 조심하십시오라는 문구, 그 다음에 밑에 미끄러우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소송에서 그렇죠. 거액을 물어주고 난 다음에 생긴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을 거액 소송으로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크게 하면 다 고쳐질 겁니다. 예. 후자의 방법. 농담으로 얘기하신 네. 줄 알았는데 이제 네. 진담 같아요. 약간 네, 의견 말씀 좀 다르신가요? 네. 많이 들었어요. 네,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런 아니, 의견. 원래 좀 이렇게 약간 있으니까. 산으로 가요 저희가. 아니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마다 다른 게 있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우리나라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서양이건 뭐건 간에 어디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고 그게 저를 홉킨스에서 버티게 해줬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안전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짚어볼 그 교훈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가 그 구조로 이거가 원래 이렇게 돌아가요. 원래 이 구조로 한번 돌아갔다가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모른다로 가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일 없어. 이런 일의 존재를 부정할 거야. 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가게 되면 아예 보고며 이런 게 감춘다는 말씀이실까요? 보고라는 말 자체도 사실 그 굉장히 그 좀 다층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아까 그 공장 그 얘기할 때 제가 약간 들었던 거는 뭐 불이 난다거나 할 때는 뭐뭐뭐이라는 규정을 안 지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쪽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의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빨리 진화하고 발전하죠. 그러면 뭐뭐뭐를 하면 된다는 거를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발생한 거라고 참 정의하기가 과거를 바라봤을 때는 뭔가 일이 생겼으면 아 이거가 문제였구나라고 그걸 짚어내는 건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걸 하면은 그럼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되게 다른 차원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사실은 그 건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홉킨스에서 저희 그 교육 부학장님이 저하고 정말 친한 분인데 제가 제가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타이완 가서도 뭐 강의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날아간다 그럴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동양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스스로가 살아보신 것 같은데 야, 너 이게 서양도 거쳐온 거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지 않니? 너네는 그 뭐 태풍과 해일이 와가지고 어디가 도로가 잘못된다거나 사고가 나면은 그래도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게 동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안전의 역사 아니냐고. 이렇게 동양이건 서양이건 거쳐가는 과정이다. Right. 네. 뭐냐면 이거는 제가 알기로 영국 사람인가? 제가 잘 확실하지 않는데 Just Culture라는 말이 그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뭔가 잘못될 수 있냐 잘못되냐 아니냐가 신의 영역이었어요. 그거는 뭔가 잘못되는 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이건 신의 영역이니까. 그 다음 단계는 사람의 영역이래요. 사람의 영역이니까 누군가에서 문제가 됐죠. 누가 그랬는지를 찾아내는 거. 근데 그걸로 하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바뀌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걸 그럼 뒤에서 따라만 가면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과정과 사람들 사이에 그럼 그 컬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이건 안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아까 그 윤경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어떻게 보면 의료계 자체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환자들은 아까 그 지금 말씀하신 종현이 케이스인데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지 나의 아이가 그렇게 헛되게 죽은 게 아닐 거라는 걸 사실 그게 제일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게 너무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이런 문제 대처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의료계도 이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건 거쳐 가야 될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 그게 하나가 사회적 그런 합의에 대한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거 환자 안전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환자 안전과 관련된 법이 해외에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 그렇죠?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로 궁극의 안전한 의료라고 하는 폼이 정해져 있다면 이미 그럼 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전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한 정의는 의료가 이렇게 빨리 혈액 감염 하나만 검색하면 몇천 개의 논문이 떠버리는 이 상황에서 과연 계속해서 그건 그런 식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발생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법의 이름이 아임소리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듣긴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러니까 개개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 환자와 보호자들은 자기 그 불만을 표시할 것이고 그러다 하긴 그건 당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지만. 굉장히 넓은 차원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법률적 분쟁으로 가게 되거나 감정이 정말 골이 깊어지지 않는 방법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모른다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그 설명을 안 하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유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분쟁의 발생의 수가 그리고 그런 법적인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이건 소리웍스 얘기하시는 그게 거죠? 그 책이 나왔죠. 예. 청년 청년의 의사에서 주관했습니다. 자꾸 우리 책 홍보하는 뭐 그건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로 그 2006년 같은 경우에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번역이 되나 아무튼 그 주에서 이 법 자체가 통과가 된 거가 있잖아요. 그 아임소리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서로 법 명칭이 아임소리 법인. 법 이름은 제가 알기엔 긴 것 같아요. 뭐와. 근데 그냥 이름만 그러니까 명칭으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임소리 법. 네, 그렇게 불러요. 왜냐면 뭐 이렇게 unanticipated 뭐 medical outcome reconciliation act. 사실 기네요. 네. 아임소리법 하죠. 저는 그걸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저는 잘 모르지만 영화 보면 미란다 원칙인가요? 그거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딱 그 경찰 나오는 영화에서. 네네. 그거의 핵심이 기자님은 뭘로 생각하시나요?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뭘 설명해 주는 거죠? 뭐죠? 의무. 당신은 이건 변호사님께 여쭤봐야죠.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너무 전문적으로 잘 설명하실 테니까. 잘 설명해 주시는 분한테 여쭤봐요. 자꾸 저한테 여쭤보세요. 뭐죠, 변호사님? 미란다가 그거 사이다 이름 아닐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 법과 관련된 거에서는 거기서 앞에 뭐 당신은 무슨 권리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기서의 이 미란다라고 하는 게 했던 거는 그렇게 되는 이렇게 참 잡혔다는 말도 좀 애매하지만 이 법과 관련해서는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법정에서 당신에게 반하는 쪽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게 사실은 미란다 원칙의 핵심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를 고지하지 않았던 어떤 케이스에서 판례가 뒤집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미란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칙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다못해 그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나가가지고 미안해요라는 말하면 안 되는 거. 그러면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으로도 지금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06년에서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돼서 법이 통과가 된 거는 그러니까 정말 소모적으로 뒤로 다르게 예방과 앞으로의 걸 해결하는 거에 대한 걸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의료인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일단 뭔가 말을 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그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나빠지고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분쟁의 형태로 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물론 sorry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의 미안, 죄송과 미국에서는 그냥 유감이라는 쪽에 더 가까우니까 이게 그 그대로 죄송함이대로 가는 거는 전 그 직역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의 뭔가가 환자가 결과가 이렇게 원하지 않은 대로 간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거가 재판의 과정에서 무언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걸 잡아준 게 사실 이 법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I'm sorry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굉장히 다른 관점의 적용이죠. 그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30-40개가 넘어가나 주에서 이런 류의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이런 류의 주법을 갖게 된 거고. 책 안 봤구나. 너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 이거는 왜냐면은 굉장히 접근이 다른 거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뭐를 갖췄느냐 낙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옆에다가 보호 가드레일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하고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얼마나 안전한 병원이 돼서 얼마나 환자가 잘 치료받고 가느냐 그게 저에게 완벽한 세상이니까
그 완벽한 세상과 병원이 되는 방법을 물으신다면 이런 식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또한 말씀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변호사님,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그 소송이나 이런 거 하면 그 만약에 의사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거나 이러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해서 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긴 또 그걸 해요. 요즘은 환자들이 녹취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대화하는 내용을 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녹취는 하는데 그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말 갖고 재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긴 하죠. 저희의 진료 기록을 감정을 해서 동료 의사들이 제대로 했냐 못했냐를 판정을 해주기 때문에 뭐 잘못했습니다, 뭐 했다고 해서 또는 합의서를 써가지고 뭐 하겠다고 해서 그게 바로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바로 명백히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추정할 수는 있고 좀 그 판사님이 약간 헷갈릴 때 그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것만 가지고 판사님께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소리웍스가 많이 돼요. 저희도 이제 분쟁 예방 단계에서 합의라든지 중재 이런 걸 하고 저도 그 대학병원이라든지 이제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가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 통계상으로 볼 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분쟁을 더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네, 지금 이 효과가 사실은 모두가 다 오해를 오죽하면은 이거를 명시화하여 액트 법안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을까.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뭐 미국 아니면 서양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오지만 그런 사회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를 그 차원으로 바라보면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 네. 저 기자님을 이해시키는 게 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아니요. 맞아요. 저를 이해시키면 다른 분들도 마주 앉으셔서 그렇고 제가 지금 얼굴이 되게 빨개져 있을 텐데 죄송해요. 오늘 하루 종일 못 먹었거든요. 진짜요? 예. 근데 이거가 아까 그럼 그 윤규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전반부에 사회적, 법적,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 같고 이걸로 지금 아까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로 같은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과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안전의 원칙을 얘기하는 예예요. 네. 무슨 거냐면은 우린 지금까지 뭐 Two Heirs Human이라고 하는 그 얘기 나올 때도 그런 안전에서 그 제임스 리즌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리즌이에요. 리즌. 분이 이제 안전의 아버지격인 분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에러가 과연 물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어떨 때 에러가 잘 생기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당연히 전날 밤을 샜으면 당연히 위험해지겠죠. 네, 저 밤새고 운전하다 사고 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러라고 일을 많이 사랑이다. 아니 너무 격하게. 원래 청년 의사가 제일 바쁘니까 의사가 청년일 때 제일 바쁘죠.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에러 자체도 시스템의 결과물이라고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못 하게 되거든요. 이게 실제 있었던 케이스인데 리비 케이스가 이 안전의 문제에서는 거의 역사적인 케이스일 걸.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예요. 이게 너무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하신 그 빈크리스틴 종현이 케이스만큼이나 컸던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환자가 20대 초반이었나 응급실에서 어떻게 약물이 잘못돼가지고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환자의 아버지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분이었대요. 사회적으로 언론 쪽 굉장히 유명한 분인가. 근데 그분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 막 찾아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이 바라보기에는 레지던트 그런 수련이들이 너무 병원에서 과로를 하는 게 너무 그게 문제라더라고 짚으신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짚으셨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푸시가 된 거고. 근데 굉장히 그래가지고 바뀐 거는 정말로 그 수련 의사들의 아니면 의사들의 이 주간 업무 시간 제한이 생겼죠. 사실 그렇게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전 법안이라고 나오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 이상 일하게 되면 안 되게만 제한을 해야 된다고.
그것도 맞는 내용인데 잠깐만 옆으로 빠지면 아까 말씀하신 걸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100만 명을 살리는 백신에 대한 그거. 그러니까 그 정말로 아주 과할 만큼 그 의료 인력이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걸 공급량을 제한을 하는 게 맞냐에 대한 것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한다. 아니면 8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한다. 제한을 걸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환자들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응급실이라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한 명이 뭐 24시간 볼 거를 3명이 보게 되는 일이 생기겠죠. 아니면 병동에서도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안전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의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간의 교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수술실 갈 때도 이름이랑 그런 거 체크하고 하는 게 정보가 중간에 손실되니까. 근데 지금 이 과정으로 가면 정보의 전달의 횟수가 많아지게 돼요. 핸드오프라고 하는 그런 이 부분이 안전에서 정말 연구가 많이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에러를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과로의 측면을 고려하여 이거에 대해 그렇게 업무 시간 제한을 가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안전의 향상과 핸드오프의 기회가 그러니까 교대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위험의 증가라고 하는 걸 과연 비교를 해야만 하는 거죠. 과연이 아니라 해고 넘어가는 게 사실 그게 안전하게 접근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원칙이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이슈가 되면은 제한하면 대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제한만 하면 돼. 제한. 그게 더 큰 위험의 이슈를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나 환자를 다루게 되는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공급이 제한되면 그거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니까 의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복잡해요. 그게 환자 안전이라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워크아워, 그러니까 근무 시간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이걸 할 거면 지속적으로 얼마나 많이 더 의료진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그런 제도가 같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유행처럼 뭔가로 해결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폭탄을 돌려막은 상황이 다른 데서 터지게 된다는 거. 이거는 좀 드려야 되는 제가 이 분야 하는 사람으로서 드려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전공의들 근무 시간을 좀 줄여서 그런 안전 문제나 이런 거 막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는 한데 성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사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사실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병원에서 근무량이 줄고 그런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주 교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교대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환자 안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면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그 병원 가서 보면은 의사나 간호사들 교대하는 거 정말로 아주 굉장히 강력한 큰 일이거든요. 매일매일.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도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 체크를 해야 됩니까? 뭐 혈압 맥박 중에 같은 단순한 것보다도 그 자기 근무하는 동안에 어떤 치료가 됐고 어떤 불만이 있었고 어떤 걸 해줘야 되며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교대 시간 자체가 벌써 몇십 분이죠. 보통 1시간 넘죠. 1시간 걸리죠. 1시간 정도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실제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환자 직접 가가지고 확인 같이 하면서 또 같이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예요. 예, 이거는 예전에 의학이라면 있을지 않을 일이었죠. 지금은 정말로 전문화가 되어가니까 이런 류의 정보의 이동과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단선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문제를 깊이, 그러니까 특히나 의료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집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은 과로를 하는 거가 꼭 필요한 것으로 과로를 하는 거라면 사실 그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을 가려가지고 그거를 빼내서 과로가 안 되게 만드는 거. 사실은 그 부분이 같이 혹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기자님 마감 때 그냥 남아가지고 사실은 왔다 갔다 일하면서 그냥 안 하고 그냥 밤만 새야 되는 상황이 정말 괴로운 거잖아요. 안 하고 밤만 새는 경우는? 그건 아닌가?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두 분이 같이 원고를 쓰신다 그러는데 서로 주고받고 뭐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가만히 비어있는 시간 때문에 밤을 새야 되는 것보다는 그걸 잘 정리해서 일을 빨리 8시간에 끝내고 쉬는 게 좋은 그쵸. 원고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 네. 사실 이 부분이 의학의 발전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양질의 환자의 치료인 것이고 환자들은 더 빨리 치료를 받게 되고 의료진은 더 잘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의료진 자체의 생활도 더 나아질 수 있고 이게 미래의 의료가 가야 될 부분인 거죠. 청진기가 사라진다. 의학과 IT의 융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휴대전화로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곧 닥칠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을 의학의 미래를 소개하는 책. 미국 아마존 의학 베스트셀러 에릭 토플의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년 의사. 네, 이 뭐 논의 계속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저희 그 움직임이 환자 안전법을 제정을 해서 이런 지금 개선이나 제도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걸 다 담아서 개선을 좀 이끌어 보자는 움직임이 환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그럼 이 환자 안전법이라는 법 안에 어디까지 담아야 되는 건지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환자 안전법을 제정해 보자라는 움직임만 일고 있는 거고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아직은 안 나온 상태여서 이런 쪽의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선생님 뭐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 먼저 대답하고 정답을 나중에 들어보는 걸로. 정답 없으시답니다. 중요한 법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철학적으로 다른 그 류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디가 맞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까지가 나오더라도 사실 그 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활자로 구현하는 방법에서 분명히 다른 법들과의 어떤 일관성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굉장히 다른 고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 꼭 반드시 가졌으면 하는 그 바람은 뭐냐면 의료라고 하는 것과 특히나 의학에서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되는 게 이게 100점이라고 하는 의료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못하면 니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이들은 벌을 받아야 그 관점으로 가는 거면은 우리는 사실 더 갈 수 있는 곳이 150, 200의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못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하고 세이프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화하는 개념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지금 발생해오고 해왔던 일 그걸 고려하여 분석하여 방점을 찍어야 하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길 구조를 만드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법은 어느 도로에서는 얼마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되라고 정해주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관점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거.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진화하는 분야에서 우리는 사실은 100점보다 더 위에 뭐가 있을 것만 같으니까 그걸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이거에 대해 이 이슈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우리 모두의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윤구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서 그거잖아요. 서로 오해한다고, 서로가 원하는 걸 오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원한다는 거를 알아야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되게 다르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의사와 환자만 오해하는 게 아니죠. 뭐 평생을 같이 한 뭐 남자 여자 사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의사와 환자 간의 간격을 이해한다는 거는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농담을 한 얘기예요. 너무 진지하게 말하면. 저는 근데 이게 아까도 이제 변호사님께 질문한 것처럼 과연 이제 법으로 제한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 지도 감독을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어긴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가는 게 과연
제가 의학을 잘 모르지만 의학이 일반적인 진행 과정과 맞는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이제 관련 학회도 지금 학회가 만들어졌나요? 관련 최근에 이번 한국 환자 안전 연구회가 학회는 아니 연구회 정도 만들어. 그러면은 오히려 학문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쌓아놓고 의사들이 이거는 지켜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압박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건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딱 정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약간 우리가 생각해줬으면 해야만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엑스레이가 없던 시절에는 엑스레이를 과다하게 그러니까 쪼여서 생기는 문제는 없었다는 거. CT가 없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료가 나올수록 그거에 대한 무언가가 생길 거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관점을 이해를 못하면 계속해서 따라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게 괴로운 거잖아요. 왜 이른 다음에 그래야 되냐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면 아까 변호사님은 별도 법일 구제 없이 기존에 있는 거에 좀 더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주의의 의무와 설명의 의무만 잘 지켜도 된다. 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그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도 되지 않나요? 굳이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딱 정해 놓는 것보다는 의학적인 발전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안전에 대해서 그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환자 측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 의료기관 또 의료인 입장에서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이제 일단 안전이라는 것의 반대말은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곳에 그런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 그냥 놔두면 사회 구성원들이 그걸 잘 못하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위험 관리를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 그 위험이 발생하는 영역하고 병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병원은 적어도 프로페셔널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예요. 그러면 이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근로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페셔널들은 자기 자존심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면허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 배려가 없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나 학문이나 뭐 이런 걸로 상당히 좀 고차원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똑같은 사회의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딱 껴가지고 자꾸만 바꿔서 해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건 입법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울 거예요. 뭐 그거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거 안 지키면 처벌한다. 이미 처벌할 규정들 많습니다. 뭐 형법에 보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니 뭐 다 있고요. 뭐 의료법에서 뭐 의료인들에 대해서 폭행하는 것을 더 가중 처벌하자 뭐 이런 것도 쉽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법에 다 있어요. 관련 규정들이. 그리고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도 뭐 징벌적 배상을 해주겠다. 뭐 이 정도까지가 아니면 굳이 그 법에다가 넣을 이유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법을 위한 법을 만들면서 동시에 의료인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또 나쁜 세력으로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국가적으로 소외시키는 그런 현상이 될까봐 저는 걱정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법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의 비슷한 주제가 원내 감염 문제인데 병원 내 감염도 안전에 관련된 문제 아주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과연 법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느냐? 그럼 그건 아니고 법이 있나요? 법조항에 그거에 대한 별다른 법은 없죠. 아니 의료법에 원내 감염을 뭐 방지해야 되는 뭐 그렇죠. 뭐 한 줄에 뭐 들어가 있는 건데 벌칙 조항은 없어요. 네. 그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하는 지금 근데 이제 관련 학회가 있고 감염. 그 학회에서 또 감염 관리 기준을 또 해놓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랑 같이 그거를 편해서 각 병원들이 안내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학문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물론 이제 일정 병원 규모 이상이면은 이제 관련 이제 책임자를 2개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법조항에 넣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걸 해야 한다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이제 학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주고 최소한의 그 기준만 법에 담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법이 만들어질 때 좀 좋은 건 있어요.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전 관련된 시스템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병원들이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재정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죠.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론화 된다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걸 위해서 아까도 그 어텐션에 관련된 과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하게 된다면 뭐 의료계 입장에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그렇죠. 가는 게 예. 우리 모두 이건 사실 우리 모두의 얘기니까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서 정말 그 이건 좀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좀 나가가지고 해주고 싶은 그 구절은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100점의 안전이 있고 그걸 못하면 깎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안전은 투입하는 만큼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하고 투입해야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연구가 돼야 될 것도 있고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곳에다가 이걸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거 정말로 이거 어떻게 번역할 수 없네. 그거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산업 현장이라고 하면 뭐 야간 조업을 하고 뭐를 더 생산을 하지 말고 이 정도까지 하라든지 이렇게 뭐 어느 농도를 맞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만큼 돈을 못 버냐의 차원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라고 하는 것은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만 해요. 단순히 공급만 되는 거 가지고는 안전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의사 한 명에 환자 한 명을 보는 게 가장 안전한 치료 아닐까요? 그렇죠. 의사 한 명이 지금 만약에 20명의 환자를 어느 병동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에 19명의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을 보여서 그 한 명에게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질로 보이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안전한 치료일까요?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다른 부분이에요. 환자의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양적인 공급이 담보가 된 다음에 질적인 거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게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건 전 일면 우리가 그만큼 발전을 했고 양적인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굉장히 그렇죠. 전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걸 엄두조차 못 낼 테니까. 그렇죠. 당장이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윤 권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2004년에 혈액 그 얘기 말씀하신 거,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해낼 거라는 거. 그건 제가 보장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월드컵 4강에 가는 것처럼.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갈리겠죠. 네. 열정적인 얘기 계속 나눴는데요. 네. 마무리적으로 좀 더 하고 싶으신 말씀. 네, 저는 그 얘기 좀 빠진 것 같은데 일단 의료기관에서 이 환자 안전법에 대해서는 뭐 사고가 있을 때 자료를 공유나 공개하는 게 사실은 자발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환자 단체에서는 그런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개를 의무화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법안을 이제 문서화해가지고 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소리웍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희가 그 책 냈을 때 이제 국내 유수의 병원에다가 그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거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웍스도 좀 법안에 담았으면 하는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뭐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주간 업무 시간 제한이나 뭐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환자 단체에서는 뭐 자료 공유나 공개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문서화해가지고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보고 그런 단어가 계속 지금 오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2달쯤 전인가 일본 항공에서 비행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못 뜬 적이 있어요. 리튬 배터리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그거 굉장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비행기가 추락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설령 추락했더라도 그건 안 했죠. 예.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 회항을 했죠. 불이 나서. 네네. 그게 배터리 문제였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거 그 기업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일 거잖아요. 이런 거가 왜 우리가 이 뉴스를 알고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공개했으니까 알고 있겠죠. 사실은 그게 그 항공사 측과는 모르겠지만 이 항공 쪽에서 우리가 의료계가 받아오려고 하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거가 그런 뭐가 있을 때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발생할 일은 전 세계 동일 기종의 다 부품 교체라는 거. 그게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을 할 수 있게 된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그 보고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그 편집장님이 눈앞에 들고 계시는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종이에 보고 계신 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하임리 법칙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은 가장 경미한 사고가 이제 잠재적 의료 오류라고 하면 잠재적 의료 오류가 한 300건 발생하면 이제 경미한 의료 사고는 한 29건 그리고 대형 의료 사고는 1건의 비율로 발생한다. 이거는 의료에서 원래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교통 그 보험 쪽에서 연구가 된 쪽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는 그 비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큰 뭐가 생기는 것 뒤에는 굉장히 많은 그럴 뻔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근데 그럴 뻔한 거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보고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그 앞으로 나아질 거를 그러니까 더 빨리 개선을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고 시스템의 어떤 국제적 트렌드? 그 트렌드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큰 형태는 뭐냐 하면 그럴 뻔한 것들을 보고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럴 뻔한 것과 그런 일과 만들어지는 과정은 똑같더라는 거. 근데 그럴 뻔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가 있고.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죠. 이 부분의 안전에 대한 걸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미국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던 게 뭐 약물 관련 오류 그런 거 자발적으로 모이는 시스템이 있고 한 800여 개 병원이 참여를 한다고 치면 뭐 연간 10만 건? 제가 100만 건 이상을 분석을 했거든요. 사실 이 분석 경험은 저한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그러면 이 100만 개가 모인 거가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중간에 어떻게든 잡아냈을 수도 있고 아무 일이 안 생긴 거가 99%가 넘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모아 주었기 때문에 분석하여 앞으로 어떻게 더 담장을 쌓을지를 보여주는 거가 핵심인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게 특히나 언론에 나올 때 이 숫자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해서 내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종종. 그러면은 완전히 오해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다. 한 번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기껏 뭐 IT 장만해가지고 모여야 분석을 할 것인데 모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환자 안전에 관한 법률 중에 굉장히 어떤 드라마틱한 걸 갖고 온 게 이런 류의 안전과 관련된 향상을 위해서 정보를 내보낸다고 하면 이 또한 재판에 이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인가 그쪽이 미국의 연방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무도 오해를 안 하면 이게 법으로 만들어질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또한 아까 소리 것처럼 개념을 잘 못 잡으니까 이러고 나서 그 모이는 게 훨씬 더 올라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일이 발생하는 게 많아진 거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린 더 훨씬 빠르게 나아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그걸 담보로 할 수 있을 법안을 만들어내는 거 완전히 접근이 다르죠. 지금 그거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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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를 좀 이제 해야 될 시간. 저희가 거의 2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못하신 말씀이나 마무리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한 대로 그냥 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뭐 우리나라의 환자 안전법을 만약에 제 마음대로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 첫 번째는 환자한테 유감을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첫 번째는 그런 게
써져 있으면 좋겠고, 그럼 완전히 제 마음대로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만 제한할 게 아니라 이제 그 핸드오프 이렇게 그 손을 바꾸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까지 배려하는 그런 문구가 좀 적혀 있으면 좋겠고,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료 공유, 그 사건 보고 이런 게 의무화되고 어떻게 보면 환자 안전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한 문구도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거는 그 단어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고 시스템이 굉장히 큰 부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발적 보고가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굉장히 많이 모이는 시스템은 사실은 자발 보고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발적으로 보고하니까 이거는 개선을 위한 거죠. 배우기 위한 보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는 굉장히 거의 많은 경우에 어디서 누가 보고한다는 게 안 들어가요. 의무는 아닌 건가요? 자발적인. 아니요. 사실은 그거가 적힐 수가 없는 게 아이디가 빠진 상태로 들어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꺼낼 수도 없는, 이만큼 보장을 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잘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걸 적어보내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걸 보여줘 버리니까. 여기서 차이가, 여기까지 가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요약 부분에서 요 단어는, 의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좀 복잡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만 하고, 중요한 건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내서 앞으로 나아지는 거에 대한 걸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가 키이고, 그 앞에 말씀하신 거는 다 맞는 말씀이신데 문구는 전 모르겠어요. 제가 법에 대한 거는 저는 오늘 제가 드릴 그런 위치가 아니고, 저도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지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한 그런 원리 같은 거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것 같고, 네. 아까 감염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는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들에게 감염을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어쩌면 충분히 푸시하지 않은 것도 같아요. 우리는 의료인들의 손 씻는 거에서 그만큼 강조를 하면서 환자와 환자의 가족과 간병인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빼먹으면 사실은 감염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겠죠, 앞으로. 그렇죠? 네. 낙상은 마찬가지죠. 환자를 어떻게 묶어놓습니까? 레일을 올리고 이것저것 다 하겠지만 동시에 환자들도 밤에 환자들 미안해해서 그래요. 혼자 화장실 가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러지 않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미안한 게 아니라 안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래서 같이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발전하고 안전해지겠지만 그 속도가 느릴지도 모른다는 거. 그거가 싫다는 거. 저는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는 거.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저는 우리가 1년 전에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얘기랑 거의 유사한 얘기 다시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는 거. 소 잃더라도 외양간을 고치고 더 이제 그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를 예방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그때도 제가 이제 그 방송할 때 항공사고 얘기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시스템의 문제로 좀 보자. 그리고 개인을 처벌하는 문제로 너무 접근하지 말자. 이번에도 이 빈크리스틴 사고도 결국 이제 의협회장님께서 이거를 과로 문제로 갔을 때 해당 병원에서는 그러면은 이 젊은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의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는 그걸로 이제 이걸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슷하게 그걸 어떤 개인의 문제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자꾸 덮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들. 이게 불강력적인 사고라 그러면은 기금을 통해서 다 같이 모인 돈에서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고를 일으킨 병원에 조금 더 산재보험처럼 약간의 이제 요율을 높이는 형태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가야지, 전적으로 그 잘못은 저지른 병원이나 사람한테 책임을 다 묻는 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좀 막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선욱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이제 안전 해결을 다 기대를 하죠.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될 분들이 이제 일차적으로 의사, 그리고 스태프들, 그리고 병원들, 조직적일 텐데, 이분들이 이제
환자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기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제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 자전거 한 대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전거 너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헬멧을 써야 된다는 인식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어서 지금 대부분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안 타면 그러니까 헬멧 안 쓰고 자전거 타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제는 패션으로 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문화 바뀐 만큼 그런 환자에 대한 안전 문제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해서 제도가 됐든 문화가 됐든 좀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돈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빵꾸를 메꾸는 게 아니라 자꾸 1기업, 2기업, 3기업씩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명이 깊었고 오늘 또 환자 안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한테 또 한 수 큰 강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이게 그냥 논의에 그치지 말고 정말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하나의 물꼬가 정말 튀어서 뭔가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